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라는 이 군사 정당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사실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민간 테러를 일으켰다가 일방적인 이런 폭격과 뭐 학살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현재 이란이 참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가 앞으로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요인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설명드릴 건데,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여러분,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냐, 뭐 이런 예측일 텐데,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섣부르게 전문가들의 예측을 믿으면 안 돼요. 최근 사례만 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를 때 군사 전문가, 뭐 국제 정세 전문가, 애널리스트 분들, 이런 다수 전문가 분들이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최악의 전쟁 상황으로 갈 확률은 지극히 낮다. 러시아가 그냥 겁만 주는 거다. 뭐 나토랑 미국이랑 얘가 무서워서 절대 못 쳐들어간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어차피 전쟁 해봐야 질 것 뻔하니까 나토 가입할 생각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날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맡긴 개뿔 좀 지나니까 바로 전쟁 났죠. 그러니까 또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탈환까지 뭐 빠르면 이틀, 늦어도 뭐 한 일주일이면 싹 다 정리가 될 거다. 전쟁은 단시간에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2.8 전쟁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자료, 내용 제가 쭉 훑어봤는데,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갈 확률은 낮다, 뭐 이렇게 똑같이 긍정적인 전망을 또 내놓고 있어요. 전문가분들도 그냥 그분들 직업이에요. 어쨌든 뭔가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도 많고 자기들이 절대 맞출 수 없다, 이걸 알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결론을 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 것보다 확실한 건 뭐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알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나는 투자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대응해야지, 이런 자기만의 주관이 서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쉽게 설명드려서 이해시켜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번 전쟁에 대해서 시원하게 결론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로이터의 뉴스 기사를 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이란도 전쟁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지상군 투입해서 하마스 다 몰아낼 거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 빨리 대피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란도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이란이 개입한다고 세계 경제에 무슨 악영향이 있냐? 뭐 그냥 한 지역의 전쟁일 뿐이지 않냐?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유가가 치솟을 수 있고, 국제유가가 여기서 더 많이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어요. 결론을 먼저 제가 투척해 드리는데, 자, 이게 또 뭔 뜬금없는 소리냐 생각이 되신다면 상황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각자 판단이 서실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괜히 뭐 시간만 끌려는 게 아니라 먼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지, 이걸 알아야 지금 이 전쟁이 빨리 끝날지 아니면 장기화될지, 이란이 또 참전을 할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한번 꼭 알고 넘어가자고요. 첫 번째, 왜 팔레스타인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민간인 테러를 자행했고, 그리고 좀 폭격 맞아서 다 뒤지게 생겼냐?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원래 지금의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이 국가, 요 부분 있죠. 여기는 예전에는 가나안 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던 지역이에요.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식민 통치를 했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자치권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처럼 이곳은 아랍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뒤섞여서 자치구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지내던 이런 지역이에요. 결국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 했더니 1948년 이스라엘의 총리가 여기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입니다, 건국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살던 나머지 아랍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여기가 아랍이지 하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해당 지역에 살던 이슬람 세력들은 종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전부 다 하나하나씩 무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곳에서 완전히 쫓겨나가게 생겼다 느낀 이슬람 세력들은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 등의 이 아랍 국가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렇게 이 인근에 있던 거의 대부분 아랍 국가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곳에서 유대인들을 몰아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게 1948년 1차 중동전쟁입니다. 이 중동전쟁은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이루어져요. 물론 지금 이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으로 변했다는 소리는 뭐냐? 이스라엘이 4차 전쟁까지 이 주변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전부 다 몰아내고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지역에 살던 이런 아랍인들은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어떻게 됐을까요? 왼쪽이 가자 지구고 오른쪽이 서한 지구라는 곳인데 이쪽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당 지역에 정착한 이슬람인들을 몰아내려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 이슬람인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무장단체를 조직해서 테러를 하고 전쟁을 수행하면서 계속 저항을 해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1993년에 오슬로 협정에서 여기 있는 가자지구 그리고 서한지구에 팔레스타인들의 자치권이 인정이 되고요. 팔레스타인은 현재 유엔으로부터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는 서로 통치하는 정당이 다릅니다. 원래 파타당이라는 이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당이 두 곳을 함께 통치하고 있었는데 파타당은 자치권을 부여받는 대신에 군사권과 경찰권을 이스라엘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가자지구의 하마스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게 무슨 나라냐, 국가가 정치, 경찰권이 다 있어야지 하면서 파타당에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2006년에 선거에 승리하고 가자지구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가 이끄는 가자지구는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아파를 지원하는 이란의 편에 서게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한데 모여 살아왔고 식민 통치가 끝난 후에 오랜 전쟁이 지속되온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안에 팔레스타인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국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원래 자기들이 살던 이슬람 지역에 유대인들이 불법적으로 국가를 세웠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특정 국가의 이 작은 곳의 문제가 왜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가? 자, 답은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이란과의 관계 때문이죠. 이슬람의 종교에는 두 개의 종파가 있어요. 수니파와 시아파인데 수니파가 거의 80% 그리고 시아파가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이란이죠. 이슬람 종교 내에서도 이 두 종교의 종파 전쟁은 계속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자기들과 동조할 세력이 필요했고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 그리고 레바논의 시아파, 그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들과 함께 시아파 벨트를 형성하고 군사력을 지원하면서 시아파 세력을 더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니파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시아파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8 전쟁에서 레바논 헤즈볼라도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죠. 현재 이란은 본격적으로 아직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무장 정권을 몰아내려고 할 경우에는 시아파의 지지 세력을 하나 잃게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뉴스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가자 지구에 지상 공격을 할 경우에는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겠다 경고를 내린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죠. 이번 하마스의 테러로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학살됐습니다. 하마스 정권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테러의 공포에 계속 떨어야 돼요. 이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의 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4차 중동전쟁 때 소련은 나머지 이집트로부터 시리아, 요르단 등의 이런 세력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까딱 잘못하다간 미국과 소련이 전쟁이 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그걸 중단시킵니다. 잘못하면 소련과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했죠.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를 제거해야 된다. 단 팔레스타인은 유엔이 지정한 국가이고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건 옳지 않지만 지상군을 투입해서 하마스 세력을 몰아내는 건 찬성한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세력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하마스 세력을 가자 지구의 지상군을 투입해서 다 몰아낼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이란도 참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마스 제거를 지지하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란과 미국의 문제가 고조되면 항상 제기되는 게 있어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의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등 카타르도 그렇고요. 주요 산유국들의 이 원유 운송, 이 선박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통로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여기 이란이 지금 수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선박 이동을 봉쇄한다. 협상의 카드로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이란이 자신들의 시아파 벨트죠. 같은 동맹 국가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할 카드가 필요한데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밖에는 다른 카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뉴스인데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땐 국제 유가가 앞으로 150달러나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경제 뉴스를 자주 보신 분들은 좀 지겹네 하실 거예요. 이게 2019년에도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도 호르무즈 해협을 또 봉쇄한다. 그럼 기름값이 3배 뛴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물론 그때 아무 문제 없었죠. 그리고 2018년에도 또 석유 수급 위기, 이란이 문제가 터지면 무조건 호르무즈 문제가 터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슨 봉쇄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 이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 2012년에 이란은 서방 국가가 핵 개발을 저지한다. 이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깔았어요. 배가 지나가면 빵빵 터질 수 있게 기뢰를 깔고 소형 잠수함까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 지나가면 다 침몰시킬 거야 하는 바람에 정말로 2012년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바가 있어요. 설마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한다고? 근데 굉장히 의외인 사건들이 이렇게 빵빵 터집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더 웃겨요. 미국 해군 초계함이 이란의 기뢰에 침몰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미국 전쟁 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안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이란이 참전할 가능성이 높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제 유가가 얼마나 뛰어올라 올라갈 수 있을지, 꼭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야지만 문제가 아니라 봉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투기꾼들이 또 원유에 베팅을 하면서 유가는 또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충격이 발생을 할 텐데 가장 큰 충격이 이제 물가가 안 잡히게 또 금리가 추가로 올라가겠구나 하면서 국채금리 상승 문제도 있고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문제도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겠죠. 자, 어떻습니까? 상황을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시지 않나요? 뭔 소린지 아직도 도저히 모르겠다 생각이 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딴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천천히 다 들어보시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딱 잡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쩌라는 거냐, 그냥 결론만 좀 말해다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가 한창 생방송으로 막 나와요. 그 결말은 일단 끝까지 봐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한국이 한 골을 더 많이 넣고 있어요. 근데 옆에 어떤 친구가 축구는 안 보고 게임하고 유튜브 계속 보면서 야,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계속 이것만 물어봐요. 그럼 그 친구에게 해줄 말은 단 하나죠. 결과가 궁금하면 딴짓하지 말고 일단 축구를 봐라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이길 만한 상황인지, 누가 잘하는지, 기량은 어느 팀이 더 뛰어난지 자기 눈으로 봐야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예측도 가능하고 재미도 알고 축구를 보는 이유가 그거죠. 똑같아요. 자, 지금 이 상황을 알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자기 판단도 쓰고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근데 그게 귀찮아서 내용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죠.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채널은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아요.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정도 교육을 진행해 드리는데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그 각 산업의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공개된 영상에선 하기 힘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엔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지금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는지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흑역사를 먼저 짚고 가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의견을 냈었는지 이런 거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이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